네, 고졸 검정고시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고시 국어의 출제 경향과 기본적인 시험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국어라고 하면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검증하는 필수 시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고 싶을 때 꼭 합격하여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문항은 25문항입니다. 각 4점씩으로 해서 100점 만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교시에 9시부터 9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근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총 25문제고 최근 5개년의 출제 문항수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은 먼저 문학이 11문제로 44% 정도가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 6문제 24%로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4문제로 16문제가 출제가 4문제로 16%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이 4문제로 또 16%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문학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문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돼 있지만 그 60점이 합격선이기 때문에 60점 합격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고루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원별 단골 기출 유형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문학에서는 좀 이제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의 표현과 형식 부분이고 또 시의 내용 요소, 시어라던가 상징적인 시어라던가 화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소설의 내용 요소, 소재나 인물, 캐릭터의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술 문학의 관례 특징, 설명문의 그런 특징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술 문학의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교술 문학의 내용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극문학, 뭐 연극이라던가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극문학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문학의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작가 맥락, 작가의 정체성이라던가 창작 동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자로서 소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맥락을 파악하셔야 되고 작품의 문학사,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작품의 사회 문학적 맥락도 마찬가지고요. 작품의 역사적 맥락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독서 부문에서는 글의 서술상 특징, 전개 방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글의 세부 정보,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서 글을 읽을 때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또 나오는 그런 경향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핵심 내용 구체화라고 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핵심 내용의 이유, 그 다음에 단어의 문맥적 의미 같은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부문은 가장 그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하기 방식과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상식 수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화 상황의 언어와 표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손성의 원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겸손어라던가 아니면 높임말을 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그런 유형이 개요와 초고인데요. 개요의 빈칸 넣기라던가 아니면은 개요 중에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 방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또 포기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내 문제가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표준 발음법, 어법에 맞는 단어,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표기,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시제와 동작상이라던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그 다음에 인용 표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중세 국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어 문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것들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검정고시 국어 과목은 4개 영역의 출제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제 비중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문제풀이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통합사고형, 좀 분석적이 아니라 통합사고형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해석력이 요구가 되고요. 또 화법과 작문, 문법은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출 중심의 반복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작품의 전개 방식과 작품에 쓰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개개의 작품들을 모두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을 평소에 읽어두고 그 중에서 나오는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외적인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하며 지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작품을 그냥 그 작품 내용만 이해하기보다는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함께 이해하면서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낯선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술 방식과 글의 논리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기존의 설명문이나 뭐 신문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칼럼이라던가 여러 설명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평상시에 설명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문에 드러나지 않은 암시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해서 그 메타 그런 텍스트적인 그런 해석 능력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 국어 공부법의 핵심 총정리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출제 비중부터 파악을 해서 전 범위를 무작정 공부를 하기보다는 빈출 영역에 집중을 해서 문학이나 독서 부문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작품을 외우기보다는 유형을 읽혀서 작품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그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요약 훈련이 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비문학 설명문 같은 것들을 접했을 때 이제 요지를 파악하는 법,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법, 그런 부분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체를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출에서 나온 부분만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자주 틀리는 것들을 꼭 정리를 해놓고 하루에 5개, 10개씩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국어 어휘들도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연습은 필수라서요. 한 문제에 1분 이상 걸리면은 반드시 표기하고 넘기고 다시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푸는 그런 전략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감으로 풀지 말고 지문 안에서 반드시 근거를 찾아서 오답의 근거를 찾은 다음에 문제에서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2주 전부터는 새 공부는 하지 않고 오답 노트나 요약 노트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 확실하게 내가 정답을 맞추고 넘어가는 문제 수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개별 그 항목별로 이제 그 출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문학은 매년 11문항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이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산문. 고전산문 중에서는 주로 고전소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렇게 한 개의 지문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지문에서 고전시가는 2문항씩 나머지는 3문항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 하나를 읽으면서 동시에 2개 또는 3개의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갈래의 특성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작품의 내용, 표현,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갈래의 기본 특성과 대표 작품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시대라던가 일제강점기 또는 산업화인 70년대, 80년대 작품 중심의 학습이 효과적이고 이 시대에 나온 작품들의 역사적 맥락이나 작가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학습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외우는 공부 말고 맞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문학 작품이 너무 방대하고 또 최근 기출을 보면은 기존에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학 작품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않고 그 작품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출제의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짚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암기하기보다는 갈래별 출제 공식, 문학에도 출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 공식에 따라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제 공식이 있냐면 뭐 표현이나 형식, 시어, 화자, 정서,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를 작품에 따라서 모두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은 작품들을 접하면서 이런 시어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이런 분위기일 때는 이 시는 어떤 정서의 시이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이제 느낌적으로 알아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 관계, 갈등, 흐름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소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소설을 다 미리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소설을 접해도 그 중에서 중심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중심 갈등, 그 다음에 서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술 문학의 경우에도 이 설명문이 설명하는, 제시하는 핵심 개념을 파악을 하고 예시, 어떤 예시를 들고 있나, 그 다음에 그 주장 구조, 주장과 근거가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읽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맥락 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방향 위주로 잡아서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좀 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작품은 이 시대에 이런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주제의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그런 정도를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소설을 접했을 때에도 그런 이제 접근 공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경우에는 시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문학사, 상호 텍스트, 유사한 흐름 속에서 유사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보기만 보고 풀리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길게 나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 지문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에 해당하는 부분만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긴 지문이라도 효과적으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래나 서술, 내용의 구조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작품을 많이 감상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학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이 있다면 많은 작품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문학 분야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학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은 나온 작품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작품은 이제 이육사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그런 표현을 했던 아주 강렬한 남성적인 어조의 그런 저항적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시를 보면은 일단 이런 그 시 문제를 봤을 때 무작정 지문을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만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A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A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A라는 부분에 물어보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읽고 앞부분의 작품으로 넘어가면은 광야 264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그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래서 이 부분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 부분이 A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A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이 시는 굉장히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강한 그런 저항적인 독립 정신을 표출한 시이고 그 다음에 이육사라는 그 이름도 작가의 본명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죄수번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사전적인 그런 작품에 대한 역사 맥락적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노래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1번 인간이 자연을 순응하는 세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 시는 저항적이기 때문에 순응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독한 상황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당히 이 이육사의 시인과 맞닿아 있죠. 왜냐면은 고독한 상황에서 부정적 현실, 지금 일제강점기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정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런 회피나 성찰 이런 부분은 이육사의 시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역사 맥락적, 사회 맥락적인 부분이나 작가에 대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작품이 역사 속에서 위치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한번 극문학에서 서술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회 문제인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어떤 윗글의 장르를 묻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무대 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연극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과 막을 구성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뭐 연극인가 소설인가 이렇게 희곡인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등장인물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뭐 문학작품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겠죠. 촬영을 고려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현대의 소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S#17 이렇게 이런 코드 같은 이런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르미의 방, 낮에서 해 질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면이 끝난 다음에는 또 컷2라고 해서 뭔가 편집 용어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 그래서 시간의 그런 시 공간에 대한 그런 지문도 있고 다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극은 확실히 아니겠죠. 왜냐면 컷2라는 그런 영상 편집 용어가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화면 장면에 붙는 그런 코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에 대한 문제구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촬영을 고려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문학작품을 하나 더 풀어보겠는데요.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육사나 윤동주나 모두 굉장히 한국 그 현대 시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기출에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시인과 작품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 풀어보기 전에 먼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관련해서 윗글을 감상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은 이 시에서 A라는 그런 식구가 나와 있고 이 A라는 식구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지문을 읽어볼 텐데요. 다음의 지문은 읽어보면은 자화상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의 이상적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치열한 자아성찰의 산물인 부끄러움과 암울한 시대에 대한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 라고 해서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시대상, 그 다음에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한 설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라고 하면은 보통 부끄러움, 성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윤동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A 부분이 포함된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을 읽어보면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럼 A 부분은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작품을 다 읽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A,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윤동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 자아성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시인인데 그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은 이상적 가치를 이미 실현했기 때문에라고 하면은 독립운동 정신을 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아니고 윤동주도 말년에는 그 질환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장 독립투쟁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고통을 극복한 자신에게 당당함을 느낀다. 보통 윤동주라고 하면은 이 부끄러움, 그 다음에 성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윤동주에 대한 키워드로 외워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부끄러움이라거나 성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윤동주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 부문의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 부문으로 문제를 넘어가겠는데요. 독서 부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글의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추론 역량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5개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2개의 지문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각 지문에서 글의 서술상 특징,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파악, 사실적 이해가 한 문제가 나오고 핵심 내용 구체화 추론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하나를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을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2번, 3번 읽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고 요구하는 부분을 지문을 한 번만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기 전에 전개 방식부터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보는 항상 문단의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일 문단의 앞과 뒤를 중점적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문제는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읽고 질문 유형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그 해당 문단만 골라 읽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방식의 문제풀이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이해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찾는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글을 잘 이해하고 글을 빠르게 이해하느냐 보다는 그 문제가 그 지문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답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겠는데요. 사실적 이해, 글의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은 2022년 2회 기출인데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은 이거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글을 다 읽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기를 먼저 읽고서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더 정답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다. 2번 입법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윗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게 적절하지 않은지는 앞으로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지문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 없는 그런 문제에 마주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찾아보는 겁니다. 입법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앞으로 가서 찾아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바로 첫 부분에 나오죠. 로봇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적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차원에서 사회적 규약을 맺어서 로봇이 작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찾았죠. 그러면 2번도 답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럼 1번, 2번 모두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찾아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찾아보면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지문에서 구분된다고 말을 했는데 예시에서는 구분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보량을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화법과 작문 부분은 가장 수험생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왜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적절한 그런 담화를 하는 방식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준하는 답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듣기, 말하기가 있고 작문은 쓰기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각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상식 수준에서 파악을 하고 답을 한다면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법 영역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작문 영역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상식 수준에서 답을 고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말하기 방식과 태도, 개요, 고쳐쓰기 유형은 매 회차 한 문장씩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역시 국어 감각이 아니라 규칙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국어에 대해서 난 국어를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법, 말하기, 쓰기 문제는 70%는 상황 판단, 누가 누구에게 왜 말하는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 높임 표현이나 완곡한 표현 요거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손성의 원리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습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나 초고 문제는 퍼즐 풀기 문제처럼 푸시면 되고요. 내용을 체크하거나 1대1 매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말하고 잘 쓰는 시험이 아니라 조건, 상황, 구조를 맞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상황을 잘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2023년 2회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정 후에 나타난 그런 언어 예절을 묻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정 전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선생님께 예절을 갖춰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수정 후처럼 물어보는 게 낫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언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 보면은 수정 전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이 줬는데 그 선생님이 준 자료가 어렵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주체가 선생님한테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수정 후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라고 해서 자료가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이 줬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그런 귀책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겸양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어려운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선생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한다. 보통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고 자기의 잘못이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상황의 원인을 돌리는 것, 이런 부분의 언어 예절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있는데 이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1회 문제이고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조건이 먼저 보겠는데요. 조건은 비유법을 활용할 것, 그 다음에 청유형 문장을 통해 참여를 촉구할 것.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비유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유형 문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법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법 용어에 대해서 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유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A를 B에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청유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 청유를 한다거나 제안을 하는 거, 뭐 하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청유형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지문을 보면은 일단은 모시는 글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보낸 그런 통지문인 것 같은데, 따사로운 햇볕이 반가운 듯 나무들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완연한 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새학기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땡땡 고등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연과 전시,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한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학교 축제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작은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 부분에 들어가봐요. 그러면은 이 학교 통지문의 마지막에 그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비유법과 청유형 문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를 숙지를 하고 답을 찾아보면은, 일단 이번 축제가 우리 사이에 오작교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청유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답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축제에서 친구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만들어 보자라고 했으니까 청유형 문장이 들어갔지만 비유법이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활짝 핀 봄꽃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한 축제를 함께 즐겨봅시다. 그러면 일단 비유법이 들어갔죠. 활짝 핀 봄꽃처럼. 여기 비유법이 들어갔고, 그래서 처럼이라는 비유법이 들어갔고, 환한 미소가 가득한 축제를 함께 즐겨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청유형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답에 유력한 답이고 4번만 보면 되는데요. 4번. 봄바람이 꽃망울을 열듯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비유법은 쓰여져 있는데요. 열듯, 하지만 청유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좀 문법 용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까다롭지만 한 번만 읽으면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부문에 그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문법은 음운 변동 현상과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높임 표현 등 문장 표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영역에서 각각 한 문장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문장 영역에서는 높임 표현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문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문법도 이해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패턴을 암기하고 즉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지만 오히려 문법 문제가 가장 쉬울 수 있는 거는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 속에 이미 다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서 규칙을 다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의문 규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답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문법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은 교체나 탈락, 축약, 첨가 등 규칙 묶음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은 겹받침이라던가 된소리, 연음 중심으로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어법은 틀린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맞는 형태 위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틀린 이유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줄이고 이것이 맞는 형태다. 이렇게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022년 제2회 그 시간 표현 시제 문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에서 설명하는 시제가 드러나 있는 것을 나의 A, B, C, D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하면은 화법과 작문과 문법에서는 좀 문법 용어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제라는 그런 표현도 아마 그 국어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게 시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의 설명을 봤더니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 그것은 곧 현재 시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이라면 과거 시제가 되겠고 뒤라면 미래 시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시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에서 보면은 오랜만에 비가 내린다. 긴 가뭄으로 근심하던 농부는 드디어 활짝 웃는다. 내일부터는 비가 자주 내린다니 앞으로 가뭄 걱정이 없겠다. 라고 해서 이 시제에 대한 설명은 좀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오랜만에 비가 내린다 라고 하면은 동사의 어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리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이렇게 이 서술어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근심하더는 근심하 더 플러스 근심하 더 플러스 니은 이렇게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웃는다에서는 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가뭄 걱정이 없겠다에서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문법을 풀 때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덩어리로 말을 하지 그 말을 일일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인식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이 뇌 속에서 이런 부분이 다 자동으로 결합이 돼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인식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이 시제이고 어느 부분이 동사 어근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리는 동사 어간이고 여기 다는 종결어미인데 이 니은이 있는데 오랜만에 비가 내린다.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체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게 현재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가뭄으로 근심하던 그래서 더라는 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근심하던 요거는 과거 시제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B가 들어간 것을 다 답에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심하던 농부는 드디어 활짝 웃는다. 웃는다라고 해서 여기 는도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 표현이기 때문에 C는 현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문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get이라고 하면은 이 get은 미래의 그런 의지나 미래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가 들어간 것도 빼면은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내린다와 웃는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과 문법 문제는 다소간의 이런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2회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겠는데요. 다음 중에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 피동 표현은 일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피동이라는 것도 아마 그 국어 전공자가 아니라면 생소한 문법 용어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동이라고 하면은 영어를 배울 때 수동태를 배우는데 이 수동태가 피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에 피동이 아닌 것은 들판이 눈으로 덮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가 구슬을 굴렸다. 들과일이 그릇에 담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동사 어간과 전미사들을 해체를 해보면 이렇게 덮이었다 해서 이엇이 엿으로 축약이 됐고 맺히었다 해서도 히엇이 혀수로 됐고 굴렸다도 굴리었다가 엿이 됐고 담겼다도 담기었다가 담겼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죠. 다 이희리기가 모두 사용됐습니다. 덮었다 해서는 이가 사용됐고 맺히었다 해서는 히가 사용됐고 굴리었다 해서는 리가 사용됐고 담기었다 해서는 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모두 전미사 이희리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 문제는 피동과 사동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동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전미사는 이희, 이기, 우구, 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전미사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사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종류가 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희리기 부분은 피동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피동이고 어떤 경우가 사동인지는 이제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사동이 있나 봤더니 여기 3번이 사동이 되겠죠? 오빠가 구슬을 굴렸다는 구슬을 구르게 했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서 3번은 히가 쓰였지만 이때는 피동 전미사가 아니라 사동의 전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어 부문에서의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독서 부문은 시간 관리가 점수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문을 2번, 3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보기를 먼저 읽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한 번에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문제의 의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문법은 이론을 암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기 문장에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규칙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형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물어보는 출제 공식에 맞게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고전 역시 암기 위주가 아니라 지문의 내부 단서로 근거를 찾는 것. 평소에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 문학 표현의 뉘앙스라던가 상징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의 지문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글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는 최근 5개년 평균 합격을 고려해서 유지가 되고 2022년, 2023년과 2024년, 5년 출제의 그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뀐 변화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10회분만 제대로 풀어도 안정적인 합격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60점을 넘기려면은 그 각 부문에서 고른 그런 합격률을 고른 정답률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회를 풀 때 최소 3번을 푸는 것을 권유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간 제한은 처음부터 둬야 됩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자신이 몇 개 문제를 풀었는지 또 얼마의 득점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회에서는 속도와 그런 오답 노트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오답 노트와 속도를 고려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3회에서는 오답 노트를 숙지한 상황,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속도를 맞춘 상황에서 다시 한번 3회를 풀면서 실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기출문제를 최소 3번은 풀어보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와 그 다음에 지문 읽는 속도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시험 40분 안에 맞춰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졸 검정고시 국어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